시동을 걸었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가로수 그림자가 마치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 괜히 조용한 척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운전대를 두 손으로 단단히 쥔 채 말이 없었고 차 안엔 라디오도 틀지 않아서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공기 속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아무래도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버님 말이야. 수술도 잘 마쳤고 회복도 잘 되었는데 뜬금없이 유언장을 써놓겠다는 둥,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둥, 갑자기 다 모이자고 하신 거 너무 갑작스러워. 글쎄, 그냥 건강이 안 좋아진 게 충격이었는지 뭐라도 미리 정리하고 싶으신 거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좀 묘하잖아. 아가씨도 전부터 이상한 말만 하고. 아까도 전화 왔는데 오늘 오는 거 맞냐면서 늦지 말고 꼭 오라고 말을 하는데 목소리도 딱딱했고 나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한지 모르겠어, 여보.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을 한번 슬쩍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괜찮아. 그냥 가서 말 잘 듣고 오자. 라든가 아버지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같은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다시 입을 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무언가 어떤 상황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이렇게 길고 낯설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어요. 아버님 수술 끝나고 퇴원하신 다음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조금 말수가 줄어들긴 했지. 그치. 그리고 막바지에 내가 아버님 간병할 때도 뭔가 나를 피하는 느낌이었어. 기분 탓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아버지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간병을 했는데. 막 초취하고 실수한 모습을 며느리한테 보인 게 신경이 쓰였던 거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뒷자리에 놓아둔 짐을 바라봤어요. 과일이랑 보양식, 영양제들을 챙겨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따로 챙긴 봉투가 있었습니다. 뭔지 물었는데 그냥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렇게만 말을 하더라고요. 괜히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시댁에 도착했을 무렵 어느새 해는 지고 있었고 골목길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마당 안쪽에서는 가볍게 말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 말소리들은 이상하게 웃음기도 없고 높낮이도 없이 딱 일정한 톤으로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짧은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주 다녀가던 시댁이라 익숙한 곳이었는데 마치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담벼락 틈새를 타고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앞에서 신발을 벗었고 저는 따라 들어가며 주변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들어가자. 너무 긴장하지 마. 알겠어. 대문을 닫고 돌아서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시누이였습니다. 원래는 명절 아니고는 거의 얼굴도 보기 힘든 시누이였는데 그날은 옷을 딱 갖춰 입고서는 정자세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의 표정이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미소도 띠지 않고 굳은 얼굴이었는데 저랑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
뭔가 자기 표정을 의식했는지 이내 억지스럽게 입꼬리를 올리면서 저희를 반겨주는 척을 했습니다. 어? 오빠 왔네? 언니 왔어요? 네,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시누이는 곧바로 고개를 돌리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단 한마디 말도 더 건네지 않았어요. 뭔가 저를 피하는 듯한 태도. 아니, 피한다기보단 일부러 무시하는 기분이었달까요? 원래도 그리 살가운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피하는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부엌에 계셨고 시아버지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의 안색은 확실히 회복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왔니? 저쪽에 앉아 있어라. 음식 준비하는 중이다.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라서 식사를 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얼른 손을 씻고 부엌으로 가서 어머님 옆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채소를 다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해 보이는 날이 무디다면서 돌을 꺼내서 날카롭게 나를 가시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칼 가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슥슥, 슥슥. 귀를 찌르는 것만 같은 날카로운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돌려 개수대를 보았는데 그곳엔 손질 중인 생닭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닐 장갑을 낀 시어머니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닭 핏물.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괜찮다. 내가 앉아있으라고 했잖니?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준비할 거야.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앉아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음식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지만 어머님이 워낙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입을 닫고서는 시누이가 앉아있는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소파 옆에 시누이의 핸드백이 놓여 있었거든요. 일부러 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못 보던 백이었고 색깔이 빨간색이라 확 눈에 띄었어요. 그 새빨간 핸드백의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고 시선이 그 안으로 향했는데 투명한 약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약들이 들어있었는데 약병의 라벨이 다 뜯겨져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저건 뭐야? 감기약인가? 아니면 수면제? 뭐지 저게? 왜 저런 걸 가방에 가지고 다니지?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왜 가방에 저런 약병을 가지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불안한 기분이 드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시댁의 공기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찜찜한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식탁이 차려지고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맨 상석에 앉아 계셨고 시어머니는 자꾸 손을 움켜쥐었다 폈다 하며 연신 물컵만 닦아내셨습니다. 시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죠. 오늘 특별히 너희 어머니가 삼계탕, 삼계죽을 준비했다. 엄마, 언제 이걸 다 하셨어요? 그냥 나가서 먹어도 되는데. 음식하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니다. 아버지 몸보신 하셔야 하고 뭐 겸사겸사 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나저나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님께 물었는데 시아버지는 남편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질끈 깨문 입술, 들릴 듯 말 듯 새어나오는 무거운 한숨.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요? 뭐 그럭저럭 잘 회복했다. 다행이지.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 안부는 그만하면 됐고 밥이나 먹자. 사실 젓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음식들은 분명 손이 많이 가는 정성스런 한상이었고 반찬들도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젓가락을 든 손이 떨리고 갑자기 속이 울렁였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 망상과 같은 의심이란 걸 알면서도 혹시나 음식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만큼 긴장이 됐거든요. 언니, 안 드세요? 왜 이렇게 깨작깨작하면서 제대로 못 먹어요? 아, 네. 그냥 조금 속이 안 좋아서요. 그럼 죽이라도 좀 드세요. 엄마가 직접 끓였잖아요. 오늘은 어렵지만 중요한 자리니까 다들 든든하게 드셔야죠. 꼭꼭 씹어 드셔야 해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잘 드셔라, 꼭꼭 씹어 드시라는 평범한 말이 그렇게 무섭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음식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시간. 식사가 끝난 뒤 시아버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너무 느릿했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마치 선언 같은 것이랄까요? 어느 날 전 재산을 신우에게 물려준다는 시아버지의 발표. 장남은 우리 집안에 피 한 방울 안 섞였다. 그 말에 남편이 눈을 감고 내민 종이 한 장. 그 종이로 인해 온 가족의 운명이 그 자리에서 뒤바뀌는데. 이제 다들 식사도 했으니 거실로 가자.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아버님의 말씀에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님은 매서운 눈빛으로 한 명 한 명을 쏘아보았는데 특히 남편에게 시선이 오래 머물렀어요. 가볍게 밥이나 먹자고 마련한 자리가 아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부른 건지 너희도 대충 짐작은 하겠지. 그 순간 시어머니는 작게 입을 꾹 다물었고 시누이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살짝 잡았는데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다. 훗날에 후환이 없도록 내 뜻을 분명히 하려는 거다. 아버지, 치료 잘 받으셨고 이제 건강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은 너무 이르신 것 같아요. 이르고 말고는 네가 정할 게 아니야. 난 이미 생각 정리를 마쳤다. 너희한테 공표한 뒤에 정식으로 변호사 통해 유언장으로 기록을 해둘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내가 말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니 그렇게들 알아라. 그 말이 끝나고 난 뒤 방 안은 숨죽인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입에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었어요. 내 전 재산은 우리 막내딸한테 물려주겠다. 말이 끝나자 마치 머리로 얼음물을 쏟아붓는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앞뒤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냉정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 저는 정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장남은, 우리 집 장남은 우리 집안의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놈이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숨소리조차 귀에 울릴 만큼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남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그윽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하지만 뭔지 모를 강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천천히 눈을 감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죠. 뭐냐 그건? 보세요. 시아버지는 몹시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언짢은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꺼낸 종이 위로 시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내민 그 종이 한 장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꿀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 올려진 종이 한 장을 보는 순간 제 의식은 한참 전으로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갑자기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제 앞에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 속에서 문득 지나온 시간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자란 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오래된 빌라. 방 3개짜리 집에서 부모님과 언니, 저까지 4식구가 살았습니다.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크게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 저희 부모님은 그런 성품을 지닌 분들이셨고 저희 자매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현주야, 너 지난번에 수학학원 다니고 싶다고 했지? 엄마랑 같이 너 다니고 싶다는 곳 상담 다녀와봐라. 우리 딸이 필요하다는데 학원 보내줘야지. 아빠 진짜? 나 수학학원 다녀도 돼? 그럼. 네가 그냥 재미로 다니거나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네 선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말한 거잖아. 아빠가 우리 딸을 모를까? 꼭 필요하니까 말을 했겠지. 걱정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상담 다녀와. 고맙습니다, 아빠. 중학교 때 공부에 흥미를 가진 걸 시작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학업에 매달렸습니다. 치열한 3년의 시간. 결국 저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고 부모님은 제 합격 소식을 듣고 며칠을 울며 웃으셨어요. 진짜 대단하다 우리 딸. 아빠는 우리 현주가 해낼 줄 알았다.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엄마랑 아빠가 크게 해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해냈구나. 대견해 우리 딸.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 대학 가서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처음엔 낯선 도시가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친구들과의 인연도 쌓이고 학교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졸업 후엔 관련 전공으로 취업 준비를 했고 운 좋게 한 중견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입사하게 되었죠. 회사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근은 다반사였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와중에 성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저는 제자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다 입사 4년 차가 되었을 무렵 대학 시절 친했던 친구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현주야, 우리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팅 해볼래? 소개팅? 글쎄, 나 지금 누구를 소개받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나 믿고 한 번만 나가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딱 네 스타일이야. 내 생각에는 너랑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처음엔 망설였지만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은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요. 친구가 말한 대로 차분하고 신중한 느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정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주예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오는 길 괜찮으셨어요? 네.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서 금방 왔어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자주 오는 곳은 아닌데 소개팅 장소로 괜찮다고 들어서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자리는 오랜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저도요. 사실 소개팅 자체가 거의 처음이에요.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밈없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이 많았고 IT 기업의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군 제대 후 해외 근무까지 다녀온 경험이 있었고 그 분야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으스대거나 우쭐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 하나에서도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2번째, 3번째 만남을 이어갔고 만날수록 신뢰가 쌓여갔어요. 그 남자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따뜻했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주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무리하게 웃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을 괜찮게 봐줘서요. 저도 그래요. 정섭 씨랑 있으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2년을 연애했고 때론 다투기도 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면 좋겠어요. 힘든 날엔 기대고 기쁜 날엔 함께 웃고 현주 씨만 괜찮다면 결혼 생각해 볼래요? 나 사실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정섭 씨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결혼을 해도 이렇게 일찍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무섭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제 나이는 28이었어요. 요즘 시대에서는 이른 축에 드는 나이였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다니거나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느라 정신이 없었고 연애는 해도 결혼은 아직이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저 역시 결혼을 급하게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정섭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졌습니다. 남편의 말투와 눈빛, 삶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제가 꿈꾸던 안정감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집에 들어갔고 처음 2년은 맞벌이를 하며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제게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배불러서 정말 움직이는 게 힘들 때까지 어떻게든 회사를 다녀보려고 했는데 남편과 충분히 상의 끝에 저는 당분간 일을 쉬기로 했습니다. 여보, 임신 초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 의사 선생님께서 안정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당신 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 물리적으로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응, 나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기니까. 복직하는 건 무사히 아기 출산한 다음 아기 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되지 뭐. 그래도 너무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지칠 수도 있으니까 중간중간 당신 시간도 꼭 챙겨. 하고 싶은 거 하고 몸에 무리 되지 않는 운동도 하고. 나도 도와줄게.
남편의 말에 마음이 놓였고 저는 진심으로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우리 아들이 태어났어요. 신생아였을 때부터 유난히 눈이 또렷하고 품에 안기면 얌전하게 숨을 고르던 아이였죠. 그때부터 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아기 우는 소리에 눈을 뜨고 분유병을 데우며 하루가 시작됐거든요. 남편은 늘 새벽같이 일찍 출근했지만 퇴근을 하면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 벌이를 하면서도 육아를 함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당신도 많이 피곤하지? 난 괜찮아. 우리 정우가 오늘 많이 보채지도 않고 너무 잘 놀고 잘 잔 거 있죠? 우리 아들이 효자야, 효자.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너랑 우리 정우 얼굴 보면 진짜 다 괜찮아져. 그런 대화를 나누며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꽤 단단하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습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새롭게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결혼 직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말수가 적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들 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교장 선생님이셔서 그런지 엄격한 부분이 있었고 저는 아버님을 어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님은 좀 나긋나긋하신 분이었는데 말씀이 많지 않고 조용한 성격, 그리고 정말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며 한평생 내조를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시어머니 느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레 어머님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에서 가장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린 여동생, 온 집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딸 시누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보다 5살이 어리거든요. 나이 차이가 꽤 있는 편인데 남편과 시누이 나이 차이가 그보다 훨씬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랄까요? 나이 많은 시누이보다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시누이여서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고 저는 바로 시댁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며느라가야. 이거 좀 썰어줄래? 양념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어머님. 무는 채를 썰까요? 어슷 썰까요? 어슷으로 얇게. 너희 시아버지는 무나물은 그렇게 어슷으로 얇게 썰어야지 부드럽다면서 좋아하시거든. 어머님의 말씀대로 얇게 썬 무를 한가득 담아드렸고 시어머님은 그걸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뭔가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 그리고 처음 느낀 따뜻한 미소였기에 괜히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인정을 받은 느낌이랄까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아버님은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으셨고 시누이는 늦잠을 자고 느긋하게 일어나 거실을 활보하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 무나물 언니가 썰은 거예요? 비주얼이 딱 우리 아빠 스타일이에요. 네, 어머님이 알려주셔서요. 아버님께서 좋아하신다고요. 맞아요. 저희 아빠가 좀 음식에 대해서는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맛도 좋아야 하지만 보기도 좋아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엄마 솜씨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니깐요. 엄마한테 많이 배우면 새언니도 실력이 금방 늘 거예요. 그때는 첫 명절이고 너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아서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묘하게 음식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고 열심히 배우라고 한 것 같네요. 말투나 이런 게 워낙 사근사근하고 부드러워서 그냥 들으면 칭찬을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지내다 보니 남들이 말하는 시누이 짓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어딘지 모르게 선을 그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자 주변 친구들도 슬슬 결혼을 하고 애기 엄마들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오랜만에 결혼해서 애엄마가 된 친구들과 만나게 된 날이 있었거든요. 다들 결혼 후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자주 보진 못했지만 한 번씩 만나면 수다가 끝이 없었죠. 제 친구들 중에서는 막 대놓고 시댁흉을 보거나 선 넘는 발언을 하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모이면 자연스레 시댁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현주야, 근데 너 너희 시누이랑은 잘 지내? 너랑 오빠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시누이가 한참 어리다면서 너 시누이가 어려서 마음 편하다 그랬었나? 그것도 다 집집마다 다른 것 같더라. 아, 너희 남편은 누나가 계시다 했나? 응. 근데 난 오히려 그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시누이는 좀 어른스럽고 차분하거든? 나이가 나보다 한참 위라서 처음엔 어려웠는데 지내다 보니까 되게 의지가 되는 거 있지. 같은 여자 마음 알아주는 것 같고. 은근 츤데레처럼 살갑게 챙겨주시기도 해서 그런 게 고맙더라고. 넌 어때? 어린 시누이 괜찮아? 오히려 그쪽에서는 너 언니처럼 생각해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잖아. 오빠만 있는데 언니 생겼다면서 좋아하는 시누이도 있던데. 우리 시누이는 안 그래. 처음에 그냥 성격이 밝아 보이고 시부모님께 하는 거 보면 애교도 많고 그래서 나한테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 뭐랄까. 좀 선을 그는 스타일이야. 우리 시누이가 아직 시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거든. 그래서 명절에 시댁 가면 시누이가 항상 있는데 식사 함께 하고서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금방 나가고 이래서 사실 첫 명절 때 말고는 얼굴도 잘 못 봤어. 작년 추석 때인가는 해외여행 다녀온다고 해서 아예 못 봤고. 진짜 완전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딸인가 보네. 그렇지. 아까도 말했지만 시부모님한테 애교 많고 완전 잘한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셔서 좀 엄격하시거든. 나는 되게 어렵고 무섭고 이런데 그런 아버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우리 시누이 애교라니깐. 많이 예뻐하셔. 근데 너한테 무슨 선을 긋는다는 거야? 원래 사랑받는 막내딸이었는데 며느리가 생겨가지고 관심 빼앗길까봐 질투나서 그런 건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뭐라더라. 자기는 MZ세대고 시댁이며 그런 걸로 얽매이지 않고 싶다고 했나? 시누이 짓 할 생각 추워도 없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시누이 생일이라서 까떡으로 좀 비싼 브랜드 핸드크림이랑 립스틱 그런 거 선물로 보냈거든? 그랬더니 우리 시누가 그러더라고. 세연이,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거 안 챙기셔도 돼요. 한 번 챙기면 계속 신경 써야 할 텐데 솔직히 언니도 그렇잖아요. 받는 저도 부담되고요. 그냥 제 마음은 오빠랑 세연이랑 잘 살면 된다. 이거예요. 뭐 결혼하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네. 가족이 된 거네. 죽어도 시댁 귀신이어야 한다는 말. 그런 거 다 올드하잖아요. 구식이고 좀 옛날 사람 마인드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빠가 결혼해서 가정 이룬 이상 그냥 이제 자기 가족이 생긴 건데 자기 가족 챙기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감 때문에 챙길 필요 없어요. 세훈이, 제가 언니한테 뭐 감정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셀프 효도가 대세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오빠가 전화하고 안부 묻고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언니 친정 부모님께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니까 언니 부담 갖지 말고 진짜 그냥 프리하게 지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니까? 조금 뭐랄까 당차다고 해야 되나
좀 되바라지다고 해야 하나? 말투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니네. 어떻게 보면 너희 신우 말이 맞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잖아. 결혼해도 효도는 각자 집에 셀프 효도하는 게 대세라는데 뭐 아주 틀린 말도 아니지. 그냥 젊은 신우라서 생각이 요즘 사람인 것 같은데. 듣고 보니까 우리 신우랑 완전 비교된다야. 우리 신우이는 나한테 명절 음식 뭐 했는지 사진 보내래. 헐. 맞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오히려 천사야, 천사. 신우이짓 제대로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다니까. 그래도 너희 신우이는 예의는 있는 거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저릿해졌습니다. 맞아요. 예의는 있었죠. 명절에 얼굴 보는 정도, 가족 행사 때 보는 정도, 그 외에는 평소에 신경 쓸 일 없는 사람으로 지내자는 거. 하지만 그 적당히라는 말이 참 애매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적당히를 지켜달라는 말 같았거든요. 서로 선 지키자. 선 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랄까? 하여튼 저한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가? 나만 너무 기대했던 건가 봐. 처음엔 내가 노력하면 조금씩 더 가까워질 줄 알았거든?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생각보다 두껍더라고. 그건 네 성격인 탓도 있다. 네가 워낙 사람들한테 다정한 편이잖아. 그래서 너는 시누이한테도 다른 사람한테 하듯, 아니, 그래도 가족이니까 더 잘 챙긴 건데 너무 잘해주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 뭐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지내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뭘 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지내. 그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혼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말했었죠. 우리 집이 엄청 보수적인 건 아닌데 아버지는 좀 엄하신 편이고 어머니는 그냥 좀 조심스러우신 분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돼.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떨려.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현주 너 보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믿고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고 시어머님은 차를 내어주시며 담백하게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냥 그때 분위기는 평범했습니다. 특별하게 막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남편은 종종 시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옛날 분이라 그런지 자식한테 뭘 다 해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 미국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 성인이 되면 알아서 자립해야 하는 거라고 늘 그러셨거든. 괜찮아. 우리가 모은 선에서 잘 하고 있잖아. 남편은 애둘러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을 할 당시 시댁에서는 보태주는 게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 힘으로 준비했어요. 결혼식 비용도 신혼집도 신혼여행도 전부 다요. 다행스럽게 남편은 연봉이 높은 편에 속했고 능력이 있었고 성실해서 미리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저축을 해왔기에 부족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뭐 어떤 집은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해준다, 차를 해준다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 거였으니까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이 다가오고 정리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은근한 기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마디쯤은 해주시지 않을까? 대출이자 높은 거 알면 덜 고생하라고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반응은 단호했었습니다. 너희 결혼이니 너희 뜻대로 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뭐냐, 반반 결혼? 부모 도움 없이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반반씩 해서 잘만 산다고 하던데 안 그러냐? 시아버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 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사실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법 넉넉하셨습니다. 아버님 교장 은퇴 후 넉넉하게 나오는 사학연금은 물론 시골에 땅도 꽤 가지고 계셨고 시세도 꽤 된다고 했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해준 것은 없다지만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한테 노후 부담 줄 생각은 초도 없다.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기대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100번 맞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말하는 반반 결혼, 자립, 이런 말은 남편한테만 해당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진짜로 좀 서운한 마음이었어요. 남편 말로 시누이는 연애를 해도 길게 못하고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다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쯤 시누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연애가 길어졌거든요. 어머님께 들은 바로는 시누이가 결혼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였죠. 그런데 아버님의 반응이 대박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다르지. 자고로 딸은 고생을 하며 자라면 안 되는 거고 아들은 고생을 해봐야 해. 아들한테 넉넉히 다 쥐어주면 남자로서도 좋은 게 아니야. 다 허투루 쓰고 딴 생각들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궁핍할 때 딴 생각을 하거든. 또 친정에서 너무 해가는 게 없으면 얼마나 시댁에서 무시를 하겠냐고. 은근히 기댈 친정이 있다는 걸 티내는 게 나쁜 건 아니지.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정말 아들이라 그런 걸까요?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땐 뭐 하나 보태준다, 해준다, 일절 이야기 없던 시부모님이었는데 시누이가 결혼을 생각한다고 하자 뭘 해줘서 보낼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잔잔한 이슬비처럼 시작된 통증이 결국 시아버지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마트에서 유모차를 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착해 있었고 남편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시아버지는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심장이다 보니 온 가족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수술이 잘 끝났거든요. 수술 후 상태가 빠르게 안정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잘 쉬시면 회복되실 거래.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님 깨어나신 거지? 응.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없으셔. 피곤하신가 봐. 수술은 잘 마쳤지만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거든요. 어머님이 간병을 한다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그러다 어머님마저 병이 난다고 만류를 하셨고 남편과 시누이는 간병인을 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눈치를 살피니 어머님께서는 생판 모르는 남의 손에 간병을 맡기는 게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간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원 기간이 엄청 길지도 않았고 아이 어린이집에 맡긴 뒤
병원에 와서 아버님 챙기다가 퇴근하고 남편이 병원으로 오면 같이 있다가 집에 오고 그런 정도라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엄격하고 무섭다고만 생각했던 아버님이었는데 가까이 모시면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죽 드릴게요. 뜨겁진 않은데 조심히 드세요. 그래. 한 숟가락씩 천천히 입에 넣어드리며 저는 문득 시아버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듬직하고 커 보였던 손이 병상 위에선 작고 연약해 보였어요. 조금만 더 드셔보세요. 반 이상은 드셔야 힘이 나실 거예요. 됐다. 입맛 없어. 그래도 조금 더 드시면 좋을 텐데. 며느리한테 간병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네가 고생이 많다. 고맙구나. 내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이런 말을 잘 못한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의 점심, 저녁 식사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전 일찍 들르셨지만 머무는 시간이 짧았고 시누이는 퇴근하고 가끔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고요. 솔직히 정말 간병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 정성을 알아주신 걸까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날카로움만 가득하던 눈동자에 미묘하게 미안한 느낌과 안쓰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버님이 퇴원을 하시던 날,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기대어 앉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간병 고마웠다. 며느리 네가 정성으로 챙겨준 덕분에 빨리 나은 것 같다. 별 말씀을요, 아버님.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니. 특히나 요즘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지. 고맙다. 아버님이 퇴원하고 집으로 가신 뒤에도 저는 종종 안부 전화를 드렸고 음식을 해서 시댁에 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받으셨고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통해 듣게 된 거예요. 건강을 회복한 시아버지께서 모든 가족회의를 소집했다는 말. 미래에 대해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 겪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지셨대. 나중에 괜히 다툼 생기지 않게 미리 정리하겠다고 하셨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쩐지 불길하고 낯선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버님 간병을 하며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제 진심이 통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버님의 입에서 나온 나의 전 재산은 우리 막내딸한테 모두 물려줄 생각이다. 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결정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혀야겠지. 우리 집 장남은 사실 우리 집안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니까.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귀가 울리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고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노망난 거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 말아라. 나도 다 보고 들은 게 있어. 내 피, 내 가문과 정섭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 나도 충격이었지.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핏줄이 아닌 것을.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식구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몸을 떨며 울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우는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남편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게 뭐냐? 보시면 압니다, 아버지. 남편이 꺼낸 종이 한 장. 그 얇은 A4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졌을 때 마치 방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종이 위로 쏠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종이의 상단을 바라봤어요. 부자 유전자 일치 확인서. 그리고 아래 명확하게 인쇄된 이름 2개. 남편의 이름과 시아버지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2주 전 정식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입니다. 뭐라고? 아버지와 저 유전자 99.999% 일치, 친자 관계 맞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고 입술이 말라붙은 듯 말을 더 잇지 못하셨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휙 돌려 창밖을 바라보더니 작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간 시누이의 턱이 경직되는 게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예, 정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분명 맞다고. 응? 네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라고.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고 그랬잖니. 제가 아버지 말씀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집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라고 하셨을 때. 아니, 정은이한테 듣기로는 나도 그걸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정은이뿐만이 아니라 너희 엄마가 기록으로 다 남겨놓은 게 있다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안을 관통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단이 전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네요. 내가 그런 걸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정은이는 봐서 알겠지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이었을 거다. 전혀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말도 안 되게 30여 년 전 내가 정섭이를 낳았던 병원에서 정섭이를 낳은 날과 같은 날 아이를 낳았던 산모의 가족이 연락을 해왔다. 그 사람 말로는 아이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들 말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출산 시간, 간호사 이름, 당시 병실 구조, 그리고 아이에게 남은 흉터 자국까지. 그 가족은 오래전부터 의심을 해왔더라고. 우리 정섭이랑 자기 집 아들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왜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이야기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최근에 알았대. 자기들이 20여 년 넘게 키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는 걸. 그러면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을 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받자고 했지만 난 거절했다. 10년 전이라고? 당신 왜 그걸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당신이 정섭이를 다르게 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검사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정섭이는 내 아들, 우리 아들인데 설상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한들 20년 넘게 내 아들로 키웠는데 다 키워놨는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엄마, 그날 이후로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일기장에 단 번 글을 쓰고 묻어버렸지. 그때 상황과 내가 느낀 감정 딱 거기에 털어놓고 잊고 살았어. 그 말에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일기장을 혹시 신우이가 본 건 아닐까? 그리고 그걸 아버님께 말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정적 속에서 신우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정은아, 너 어디 가니? 잠깐 바람 좀 쐴게요. 답답해서 숨이 막히거든요. 문이 닫히고 신우이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방 안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고 남편은 종이를 접어 조용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이가 내 일기장을 본 것 같다. 몇 달 전이었어. 집 정리를 하다가 오래 쓰던 일기장을 찾았다는 말을 했었거든.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은이가 그걸 읽고서는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아. 엄마는 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리셨어요? 못했지. 너희 아버지 성격 알잖니? 한 번 들은 건 절대 잊지 않고 자기식으로 믿는 분이다. 어머님이 거의 처음으로 아버님을 힐난하듯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하셨는데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참담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잿빛으로 변한 얼굴은 마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입에서 정은이가 내 일기장을 본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온 순간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요 몇 달 이상하게 긴장했던 이유도, 신우이가 슬그머니 변호사 자문을 구했던 일도, 시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장을 언급하며 가족을 불러 모은 것도요. 사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실 때 신우이의 말투와 행동이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었대요. 갑자기 상속 이야기를 꺼내며 피가 진짜 섞인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게 맞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상속 이야기를 하는 신우에게 단호하게 혼을 내듯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원망하듯 하는 신우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로 신우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고 해요. 신우이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부모님 재산에 대해 더 관심을 보였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보고 이를 꾸민 거였죠. 저희 남편은 조용히 아주 신중하게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심스러웠다고 했어요. 괜히 부모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고 설령 정말로 무슨 일이 있다면 혼자 감당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했으니까요. 결과는 다행히도 남편은 시아버지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태어난 그 병원에서 실제로 아이가 바뀌었던 사건도 확인이 되었지만 그 아이는 미국에 입양되어 살아가고 있었고 남편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우이가 일기장에서 봤던 내용은 진실의 단면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우이는 그걸 기회라 생각했고 정황만으로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였죠. 친자식이 아닌 오빠는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요. 정말 다행히도 남편의 침착한 준비가 모든 걸 바로잡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났고 억울한 오해도 풀렸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은 감정은 단순한 상처로 끝나진 않았어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가족의 틈을 타고 들어온 욕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계략은 모두 들통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통해 얻은 단편적인 정보를 왜곡해 아버지를 철저히 설득했고 바로 오빠가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말을 하고 병원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여주며 남편을 배제하려 했던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혼란과 후회 속에서 시아버지는 저희 부부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했던 분이셨지만 그날만큼은 한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심을 보이셨거든요. 반면 시누이는 상속을 노리고 벌인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친근하던 말투 뒤에 숨겨진 욕심은 너무도 깊었고 그 결과 시누이는 누구보다도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후 상속은 변호사를 통해 공정하게 다시 조정되었고 저희 부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너질 뻔했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피보다도 소중한 신뢰와 사랑,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